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네.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면 학생들이 가끔 그럽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 너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의 기준들로 그런 생각의 기준을 단련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생각이나 생각할 수 있는 기준, 발상할 수 있는 기준, 어떤 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리된 책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야? 1에 1 보면은 뭐 천시질 인원의 그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성적공부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뭐 사는 방법이나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고등학생들 고3들이 많이 쓰는 게 이게 공시적 접근 방법이야. 학문 연구도 있어. 공간, 이게 동양이면 이게 서양, 공간을 비교하는 거야. 이게 통시적 접근 방법이야. 이거 단어 자체도 고3들이 많이 몰라서 틀리는 거거든. 네. 근데 이거를 동서고금을 통틀어. 동서고금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동양, 서양, 옛날, 지금. 동서고금을 통틀어 유인. 오직 사람만이 최고 귀하다라는 문장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고, 이렇게 종으로 흐르는 건 시간이고, 횡으로 가는 거는 공간이야. 그래서 시간, 인간, 공간은 상식의 3간이라고 해. 그랬을 때 손자방법에 이건 천시, 하늘의 시간, 지리, 땅의 이점. 근데 천시 지리를 해도 인화, 인간의 화합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지지는 않는다. 왜? 질 것 같으면 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천시, 지리, 인화가 손자방법에 나오는 세 가지 기본이야. 자, 그래서 가로측은 공간이고 공시적, 세로측은 시간이고 통시적. 이걸 학문 연구 방법도 된다고. 원점에는 인간이 있어. 그러면 인간은 주관과 객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 인간이 무엇을 봐? 사과를 봐. 그럼 확장하면 이거 인간은 주어요, 주어. 이거 사과는 목적어요. 그러면 누가, 그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렇게 먹었어,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 근데 화살표는 왜 하필이면 이걸 꽂았어? 그럼 육하 원칙도 연결할 수 있고, 주어, 목적어, 이 관계인 서술어. 이렇게 문장 성분으로도 연결할 수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고려 요소. 육하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포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야. 시간, 인간, 공간. 그래서 그 세 개가 합쳐서 3간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럼 질문 답변 끝났어? 네, 1-1은 끝났고요. 이 1-2에 보면은 대소경 중선후라고 해가지고 이게 예. 한자를 보면 한자 책에 중1 때 이렇게 나와. 네. 크다, 작다. 네. 가볍다, 무겁다. 네. 먼저 해야 된다, 나중에 한다. 네. 그럼 기준이 이거는 2, 이것도 2, 이것도 2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면 8가지나 나와. 그렇죠. 그럼 8가지가 넘어가면 힘들어. 그런데 이 큰 일인데도 가벼운 게 있고 작은 일인데 무거운 게 있어. 예.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무거운 일이었고, 근데 이게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이거만 구분해도 인생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렇죠. 네. 이게 언제 나온다고? 중1 한자에서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한자만 외우고 이걸 생각의 기준으로, 세상살이의 기준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쓴다는 거야. 대소, 경중, 선우, 장단,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찬만, 이렇게 대립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범주를 확정한 다음에 인간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만 한다고. 공부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데 저거를 안 하니까, 저렇게 생각의 기준, 잠깐의 생각을 안 하니까 배워도 쓸데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를 중1 때 배우는 거야. 이해됐어? 네. 또. 근데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일인데도 가벼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일인데도 무거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큰 일이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일이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약간 애매모호할 때는 선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정하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치. 저거는 일반적으로 해주는 기준이고 대소, 경중, 선우고 찬반, 긍정, 부정, 예술성, 대중성 이 수많은 대립다는 개념을 다 2의 배수로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10가지를 하면 2의 10승이 되는 거야. 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의 기준들을 내가 알고 있는 간단한 한자 단어로 기준들로 대립되는 단어들로 계속 누적시켜 해버리면 가장 정확한 기준, 정확한 선택, 합리적인 선택, 더 타당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저렇게 일찍 배운다는 거야. 근데 저렇게 중요한 거를 일찍 배운다고 생각 안 하고 큰데 찾을 수 없어 끝나버리니까 그렇지. 그냥 그 단어만 외우고. 근데 옛날에 천재문에서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지 현황 하늘은 그지 네. 하늘 땅 하늘 천 따지 강우전 누르왕 이렇게 했을 때 그 단어에 있는 의미를 자꾸 해석하면서 뭐라고 훈장들이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재새김질 생각해보고 그런 게 요즘은 좀 부족한 거지. 빨리빨리 그 기능만 쌓아나가니까. 됐어요? 2번 다음 1-3은 뭐 근데 내가 좋아해서 쓰는 거야. 초발심, 네. 처음 먹는 거. 그 다음에 중심, 그 다음에 종심. 처음, 중간, 끝을 마음을 일관되게. 이런 거야. 근데 초발심은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써먹고 사람들이 초발심을 초심이라고 그러고 초심. 중심은 중간이고 종심은 공자가 말한 거야. 공자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도와 같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를 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목표를 세운 거지. 초발심, 중심, 종심이 일관되게 된다고 치면 얼마나 그러니까 이 마음 먹은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갈고 닦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 선생님 마음대로 쭉 그대로 살라는 거지. 마음대로 그냥 내면에 들어간 건 유심론하고 유물론으로 나눌 수 있거든. 네. 그 관념들을 유심론과 유물론으로 나눴을 때 유심론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거야. 마음 공부를 했냐는 거야. 어마어마하잖아. 그렇게 하면 힘들어지지 더 아이들이. 진짜요? 다음.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긍정, 부정, 대소, 경중처럼 이렇게 대립되는 거를 계속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수많은 다양한 가지수들이나 판단 기준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야. 2의 배수로, 2의 n승으로. 그치? 네. 그러면 이게 컴퓨터랑 똑같은 거야. 이게 0101이거든? 그렇죠. 0101으로. 그래서 이게 이 대립된 개념들을 소스를 넣어줘서 그것들을 이렇게 이 컴퓨터에서 판단 기준으로 했을 때 인공지능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하고 가상해서 만들어 본 거야, 내가. 이해됐어요? 네. 사회 명목론이나 사회 실제론이나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들을 넣어주면서 이 두 개의 대립되는 범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반대 개념이잖아.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잡는다면 또 이렇게 반대 개념이 들어가고 이렇게 반대 개념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반대 개념이 들어가면 겹치는 것들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는 최적의 판단 루트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인공지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이게 이제 탄생하게 된 거야. 근데 컴퓨터는 이 주관과 객관을 판단하는데 이걸 동시에 주관이면서 객관, 객관이면서 주관이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가 그게 애매해. 그래서 주관도 객관도 아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닌 그냥 이거다라고 범주가 없는데도 그럼 범주가 없는데도 이렇게 직관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은 어섬프리하게 개인이 이렇게 범주를 확정하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 어섬프리한 범주를 컴퓨터는 확정할 수가 없거든. 에러 나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 직관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까 인공지능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리고 해서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역사에서 사실이 있어. 역사에서 사실이 있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노를 졌어. 어떤 사람이 총을 쏘고 활을 쏘고
그럼 이 사람은 장군이야. 네. 이 입장에서 보면 영웅사관이고 이 노를 젓는 사관은 민중사관이 돼. 그러면 이 활을 쏜 사람도 이겼지만 하극지를 펼치려면 노 젓는 사람이 되게 힘들었잖아. 그럼 이 사람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중에서 이것도 객관이고 이것도 객관인데 나는 이걸 선택하면 주관이 되는 거야. 역사책을 쓸 때. 이게 자기가 더 끌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초로.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 것 자체인데 써있는 건 여기 노 젓는 사람을 썼어. 네. 그럼 객관으로 썼는데 이게 주관이라고. 그러니까 객관과 주관이 나눠 있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어떤 객관은 수많은 사람들이야. 주관들이지. 네. 주관들을 다 순수하게 주관만 모으면 객관이 돼. 그러면 객관이라는 건 순수한 주관이라는 거야. 맞지? 네. 주관이라는 것은 백지설로 태어난 측면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그지? 그래서 생긴 객관적인 생각들의 총합이라는 거야. 그지? 예.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을 이렇게 대립되는 반대 개념이 아니라 객관들이 모이면 주관이 되고 주관들이 모이면 객관이 되고 라는 방향성의 측면으로 볼 때, 그지? 네. 어디를 먼저 시작하고 어떤 게 방향이냐. 이것도 주관과 객관도 방향성의 측면이고 선택의 순간, 어떤 출발점과 상황의 순간, 이런 것들. 또 여기 컵이 있으면 보통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거면 반이나 있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이래. 그러니까 어떤 애가 성적을 시험 봤는데 저 50점이나 맞았어요. 그럼 웃기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반이나 남는 거,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긍정적일 수도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이 상황에 적절하게 이 나와 있는 것을 상황에 맞는 판단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컴퓨터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구현할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if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조건절로 넣어주겠지 컴퓨터에다가. 그렇죠. 근데 그 조건절로 넣는 것도 이런 상황에 이렇게 놓지만 그 다른 상황에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 게 인간적일 수도 있거든.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그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이렇게. 그걸 판단을 해주는 것까지 되는 게 그게 인간적일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게 희상적인 거. 그치? 논리 구조, 그러니까 비논리 구조의 논리성에 대해서 이해돼? 비논리 구조도 그러니까 논리 비논리로 나눴을 때 내가 양보하고 말지 하는 게 비논리거든. 근데 이 비논리도 굉장히 논리적이야. 이 나중에 따져보면 조건들을 왜 그러냐면 귀찮아 내가 이겨버리면 더 먹으면. 일부러 2등만 하는 애들도 있지. 집단 안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1등 하는 게 맞잖아. 근데 일부러 논리를 해. 근데 다른 사람은 일부러 논리적으로 2등 하지 않거든.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게 논리적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입장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내가 바라보는 거하고 너가 바라보는 거랑 똑같은 거 게시물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면 읽히는 게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각각 다름을 인정하고 같다고 생각 안 하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 네. 근데 이 다름이라는 것을 이거를 확정 짓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이게 컴퓨터가 이것까지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생각해 본 거야. 질문이 뭐였어? 원래 여기서 요쪽 제가 일단 밑줄 쳐놓은 거는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밑줄 쳐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거에 긍정하면은 누군가의 부정이 되긴다는 게 그 사람의 그 입장 표명이나 그런 걸 부정한다는 거 수도 있잖아요. 맞아. 누군가가 긍정이면 또 다른 사람이 부정이 되기도 해. 네. 그럼 입장을 이렇게 봐봐. 네. 여기서 보내는 이 산이 절벽이래. 스포츠는 살아야 돼. 여기서 보내는 구름이래. 등산하기 딱 좋대. 가운데서 보내는 바보래. 둘 다인데. 근데 하늘에서 보내는 이게 동심원 이렇게 등고선이 원으로 되어 있는 진짜 세상에서 드문 산이래. 이게 핵심인데 얘네들은 다 평면적으로서 바보래. 다 맞다는 거지. 다 맞는 말인데, 그럴 수 있죠. 다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표현을 A라는 출발점에서 하면 A라는 출발점에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순간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 화살표, 왜라는 이 화살표 끝이나 이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출발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출발점으로 했을 때, 이 출발점을 어떻게 입력하느냐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인성론하고 양육론으로 교육을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 이게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뭐 루스코, 로스, 홉소, 뭐 이렇게 루소, 로크, 홉소 이렇게 세 명이 있어. 네. 이거에 따라서 사회학설이 다 달라. 네. 그러면 얘네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요 출발점을 비교한다는 것이거든. 그럼 근원의 문제에 대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지. 이해돼? 네. 그러면 입력한 것밖에 근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컴퓨터는. 근데 입력한 거 전과를 추리를 해서 따라갈 수 있냐는 거지. 학습에 의해서. 그러면 괴물 컴퓨터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이 입력한 걸 결합해갖고 뒤로 추리는 가능하게 보이는데. 그렇죠. 뒤로. 우선 그건 확실하게 요즘 된다고. 되는데, 이걸 거꾸로 추리해서 이 기반들을 자꾸, 논리적인 기반들을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추리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자, 어쨌든 질문 또. 네. 그리고 이거 1.5 같은 경우는 1-5? 예, 1-5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 입장을 취합하면 또 다른 정의된다는 게 이 정의 입장인 거죠. 이게 보수 단체가 있고 네. 보수 뭐 진보가 있어. 네. 뭐 자유당하고 뭐가 있지? 공화당이 있어. 네.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절충을 해. 절충은 뭐냐면 여기 장점, 여기 장점. 말 합쳐서 잘라서 합쳐. 그렇죠. 그러면 장점만 한 것 같지만 여기 불만 세력, 여기 불만 세력이 제3의 정당을 만들어서 그렇죠. 또 대응을 하죠. 그러면 또 선거를 하다 보면 또 합의를 해. 그러면 또 반대되는 정당이 생기는 거거든. 그렇죠. 이게 정반 합이야. 네. 다시 또 정반 합이고. 이게 해겔의 번증법이야. 뭐라고? 해겔의 번증법. 해겔의 번증법. 그래서 그걸 마르크스가 유물론에 합쳐서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나온 거야. 이제 해겔의 유물론은 이거를 일반적으로 동양에서 따왔다고 얘기도 하기도 해. 무슨 얘기냐면 양이 있어. 양이 있고 음이 있는데 이 양 안에는 음양이 있어. 네. 그래서 이게 음이고 이 두 개가 이게 양이고 한 개가 불이니까 이게 깔라져서 안정되면 음이고 이게 양이고 이것도 음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 네. 그럼 또 요 안에 또 양이고 음이 있다고 쳐. 그러면 양 합치면 이렇게 건이 되고 이게 쭉 나와서 그러면 곤이 되고. 그래서 건곤일척. 하늘과 땅이 한 번에 싸운다고 그래. 공곤일척. 그 건곤감리 선진 강태해갖고 8쾌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게 이건 반, 이건 합이지. 네. 그러면 또 반, 합이지. 예. 이렇게 음양이 합쳐서 제일 처음에는 혼돈, 카오스라고 그래. 그러면 이건 음양이라고 하고, 이게 2의 0승이지. 1이니까, 혼돈이. 네. 이게 2의 1승이지. 네. 이게 2의 2승이래. 그래서 사쾌라고 그래, 이걸. 사쾌. 사쾌요. 사괴. 괴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 건공감리 나오는 거. 이런 걸 괴라고 그래. 그래서 4가지가 나와, 가지수가. 네. 그 다음에 8이 나오고. 그럼 2의 배수는 나오지, 2의 n승으로. 네. 이게 컴퓨터의 방법이야. 그래서 이 판단의 런닝 구조를 만들 때 컴퓨터의 방법은 2의 n승으로 나눌 수밖에 없고, 그지? 네. 이게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의 이 8쾌, 이거 한 개는 효라고 그래, 효. 효요. 근데 이렇게 2의 n승으로 되어 있는 판단 구조가 이렇게 변증법에서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요거 이해됐어, 이제? 네, 요거는 특히 지금 말씀해주신 또, 올라시 요거. 인과관계다. 자, 인과관계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법학을 전공을 하다 보면, 네. 간접적 직접설, 직접적 간접설, 뭐 이런 게 있어. 네. 그렇게. 진짜.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했을 때 원인과 결과인데, 네. 자, A라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원인은 수십 가지가 있어. 근데 한 가지만 꼭 찍어서 사람들이 인과관계라고 그래.
여러 가지 합쳐서 그게 나오는 건데. 그 인과관계 여러 가지 중에서 가중치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설계할 거냐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변수들을 가중치를 주는 문제에 있어서 설계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A라는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너는 뭐 될래? 그랬더니 자기 대통령이 된대. 인과성이 없다고 그래, 사람들이 피고서. 나는 아니라 그래. 그 사이에 네가 대통령이 되는 사이에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인과관계를 밀접하게 당겨서 이 원인으로 이 결과가 나오고 이 다시 원인으로 이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어떤 애가 A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해. 엉뚱하다는 것은 인과관계의 거리가 먼다는 거야. 그러면 인과관계의 거리, 이해되세요? 네. 인과관계의 단계, 인과관계의 비중, 뭐 이런 걸 다 했을 때 뭐라고 하면 천망회해라고 해갖고 동양말에 하늘에 그물망이 있어. 네. 인과관계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권선징악도 되기도 하고 사필규정이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치? 그러면 불교에서 그 인연설이잖아.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다고. 네. 그러면 그 인과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이것들을, 인과관계를 뛰어넘고 그랬을 때 직관, 초현실, 인과관계를 넘어섰을 때, 그지? 그러면 A라는 게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면 이게 직접적이지. 네. 자, 수학적으로 쳤을 때 이 점과 이 점 사이에는 점이 있지. 이 점과 점 사이에는 점이 있지. 네. 수많은 점이,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다른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야, 내 얘기는. 수학과 연결하면. 그러면 또 이 인과관계 사이에는 점이 있고, 수많은 인과관계가 있고, 이렇게 이 평면상으로만 있냐는 거야, 입체적으로 인과관계가. 근데, 자, 거리가 이 인과관계가, 가까운 건 이거거든?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왜? 한 달에 한 번 만난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축에다가 인과관계를 집어넣어봐. 거리가 가깝다고 인과관계가 강한 거 아니야. 앞집 사람 누가 사나 몰라. 시간을 많이 했다고 인과관계가 강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저걸 어떻게, 인과관계를 어떻게 가중치를 놓고 판단관계로 넣을 것인가는 정말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지. 질문이 뭐였는데? 그래서.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냥 한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책을 읽은 것은 작가의 경험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책 독서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이제 생각하는 방법에 들어가는데, 네. 책이 있으면 작가의 시대를 변형해서 책을 써. 네. 이게 작가야. 그 자기가 경험했던 걸. 독자의 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읽어. 그 사이에 책이 존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의 시대와 독자의 시대가 만나는 거야, 책은. 작가의 정신과 독자의 정신이 대화하는 거야. 그런데 작가가 말을 해놓으면 이 말을 한 그대로 작가의 의도대로 독자가 읽냐고. 이 시대를 공부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대를 공부하더라도 우리 시대 관점에서 이 시대를 보게 되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시대가 만나는 게 독서라고. 작가와 독자의 대화가 독서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거. 그러면 이 책에 나온 사실, 글자로 써 있으니까 이게 역사 사실이라면 역사가, 그지? 예. 이 사실을 독자가 봐. 그지? 그러니까 이 작가의 과거와 독자의 현재가 만남을 하는 거야, 대화를. 뭐를 위해서? 이 독자의 미래를 위해서. 이 예측과 역사란 무엇인가 한 거랑 이거랑 다 똑같은 거야. 거기다가 지금 유튜브에 하나 녹화를 했지만 이거의 생각의 기준을 하는 거는 막 작가 비평, 시대 비평, 독자 비평, 이거를 요거에 나오는 신화 비평, 인간의 죽음, 물, 뭐 이런 상징, 그 원형 비평, 이렇게 비평하는 방법, 그 책 자체의 구조나 글자나 표현법, 수사법인 절대 비평, 이것도 생각하는 방법이야. 왜 생각하는 방법이냐고 하냐면 애들이 뭐 응용을 되게 이상하게, 얘는 생산자야, 네. 얘는 소비자고, 여기에 물건이 있어. 그럼 물건 자체도 비평해야지. 예. 이 생산자가 이걸 생산할 때 윤리적 생산을 했는지, 노동력을, 어린이를 착취하지 않았는지, 생산자가 생산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 생산자는지 생산자 비판하지. 예. 기업 비판하지. 네.
소비자가 자기에 따라서, 자기 위치에 따라서 이 물건에 대해서 평가하지. 그렇죠. 이 물건이 생긴 상징적인 이유도 있지. 네. 이 물건이 인류사의 뭐 신화적인 역사를 봤을 때에도, 뭐 작품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A라는 평가 기준을 배웠을 때, 저거를 뭐라고? 책을 읽는 독서의 방법, 문학 비평 방법만으로 보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에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봐봐. 이 시계. 이게 시계야. 이 시계를 봤을 때, 이 시계를 보면 이 시계의 생산자, 이 시계의 소비자, 이 시계 자체, 이 시계의 역사, 신화. 맞아? 이 시계를 과거 시계, 미래의 시계, 이거를 동양의 시계, 서양의 시계, 이렇게 확정시켜 보면 이 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가로하고 세로를 치고 이 책과 나, 그러면 책과 나, 내가 그랬지 논술은 이렇게 두 개라고. 여기에 이 좌표하고 이 좌표하고 충돌되는 걸 하나 딱 만들면 이 안에 논란이 다 들어갔어. 내가 논의할 수 있는 게. 생각의 구조를 그렇게 응용하면 가지수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 빅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 그러면 글을 뭘 써요?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는 게 없어지는데 너무 생각의 기준이 없다는 거야, 지금 가르치는 게. 여기는 이해됐어? 또 뭐? 네. 이거 다 이해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간접의 정도가 더, 누군가 책을 요약해서 알려주는 건 간접의 정도가 더 심화된다는 게 그냥 간접이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직접 경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간접 경험의 일종인데, 보통 말할 때. 그것도 심지어. 그거를 자기가 간접 경험을 해서 요약을 하면서 자기가 자꾸 자기화시키는. 간접 경험이지만 경험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경험한 거를 다 해서 선생이 요약 정리 다 해갖고 딱 알려주니까 경험이 없어. 그 요약할 수 있는. 그럼 나중에 공부를 못하게 되지.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이 학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학원에서 그걸 강제로 다 해줘서 그래. 그렇죠. 그게 쉽지 않다. 따먹여주니까. 또. 이거는 1-2부 끝난 것 같고요. 1-7에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작은 차원들의 기준들을 큰 차원으로 일관하게 적용해야지,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 비교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대학에 나와 소신제가 취급평가잖아. 개인의 일, 가정의 일, 지역사회의 일, 국가의 일, 지구의 일 중에서 이건데, 이 단계인데, 어떤 거, 뭐가 개인이야? 그거를 잡아야 된다고. 이거는 판단 기준일 뿐이고. 자, 절약하는 게 개인일 때, 절약이 가정일 때, 절약이 지역사일 때, 절약이 국가일 때, 절약이 지구일 때 이렇게 해줘야 돼. 미시와 거시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다르다고. 작은 거. 왜 그러냐면 개인이 미시 경제에서 절약을 다 하면 개인은 어느 정도 사는데 국가는 망해. 그렇죠. 절약 많아서. 그러니까 이 거시와 미시가 달라. 어마어마하게. 무슨 얘기냐면 미시의 세계 봤을 때는 원자는 지구는 뭐라고? 물건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건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돼. 미시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맞아. 근데 이거 우리는 원자로 이루어졌다. 원자는 눈에 안 보여준다. 그러니까 원자로 이루어졌지만 관계를 보는 거거든. 근데 관계는 거시거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미시와 거시에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초월자들 이렇게 미시로의 세계 봤을 때는 원자 사이는 빈 공간만 있어. 이 빈 공간만 있는 이유는 전자가 전자 상태의 확률상으로 존재를 하고 그게 파동성을 가져. 입자성이 아닌. 과학을 공부하면. 그러면 이 파동성을 가진 공이야, 공. 근데 우리는 이 딱딱한 물건을 보잖아. 색이야. 그래서 불교에서 그랬어.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고. 부처님 수준에서는 이 미시의 세계랑 거시의 세계랑 원리를 관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선각자야. 근데 일반인들은 공즉시색, 색즉시공이 안 돼. 이걸 넘어서 선승은 뭐라고 그랬냐면 산은 산이요. 이거 공도 산이고 물도 산이요. 다 똑같아.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거. 이게 뭐라고? 시점을 관통한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도를 깨달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뭐 했는 말이야. 똑같은 말 했어. 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이해됐어, 이거? 네. 또.
육하원칙은 한번 찍어서 찍었나 같이? 네, 저번에 한번 찍으셨죠. 그치. 그러니까 육하원칙, 신문에 나오는 거, 육하원칙의 교환, 이걸 책을 보잖아? 네. 살아남기 시리즈 막 엄청나게 유행했거든? 그렇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육하원칙 중에 하나만 바꾼 거야, 장소만. 아, 어디에서 살아남기? 그러니까 대박친 거야. 하긴 사막에서 살아남기, 툰드라는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우주에서 살아남기, 바다에서 살아남기, 동굴에서 살아남기. 이게 뭐라고? 육하원칙을 이렇게 교환하면 무궁한 창의력이 나올 수 있는 건데, 훈련을 안 시킨다고. 이 출판사에서 간단한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박을 쳤는데. 하긴 지금, TV 프로그램 중에서 김병만 나오는 거, 근데 거기에다 더 들어가면 네. 엄청 힘들어져. 이게 육하원칙의 시간이지. 시간도 세기, 세대, 연도, 달, 하루, 시간, 분, 초, 순간, 다 달라. 주관적 시간, 객관적 시간, 심리적 시간, 상황의 시간, 그지? 네. 물리적 시간, 그지? 다 달라. 그러니까 이 시간만 해도, 이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 책 한 권 나와. 근데 공간은, 지구라는 공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간은 이미 되게 많이 다양하게 가르치거든? 네. 시간은 덜 교육하는 것 같다는 거야. 인간은 많이 교육하는데. 인간은. 시간은 이거만 교육하는 것 같아. 쫓기게, 빠르게. 그러면 패스트푸드와 슬로우푸드로 얘기하는 것처럼 네. 빠른 시간과 늦은 시간 정녕 뭐가 더 빠른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완전 철학되는 거야. 판단의 시간이 그런 거야. 생각이라는 것이. 됐어요? 예. 왜 이걸 하냐면 이 공간에 적당한 시간, 이 공간과 시간이 적당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지? 네. 시간과 공간을 짜게놔야 당연히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학생이래. 학생이 공부하면 뭘 정해야 돼? 시간만 정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정해야 돼. 어디서 공부할지도. 이게 시간만 너무 생각해. 뭐 수학 몇 시간 했다고. 그럼 어디서 공부하고, 어떤 인간하고 공부했는지도 엄청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 공간, 인간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할 때 그 범주를 얼마나 세세하게 나누고 적절하게 나눌 수 있느냐는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지. 혹시 여기 더불어 가상 상황에 범하는 오류는 상위 차원의 개념과 하위 차원의 개념을 혼동하는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하셨잖아요. 혹시 그 예제 좀 하나. 자, 이런 건 똑같아.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신세대래, 신세대. 시간은 되게 크지? 네. 그러면 신세대를 했을 때, 신세대가 공간에 따라서, 그치? 그러면, 한 공간에 있다고 커피숍이. 그럼 신세대와 노인들의 그 커피숍 활용법이 다르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상위 차원에서, 이 신세대면 신세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자, 나는 나이가 많은데 신세대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면 이 신세대를 정의를 해줘서 이렇게 명확하게 신세대와 그러면 반대는 뭐야 돼? 9세대? 9세대. 아니면 새로운 뉴세대? 그러면 이 9세대 특징이 있는데 이 대비에 대해서 9세대와 신세대 대비는 의미가 있지만 신세대, 9세대 대비가 뚜렷한 사람이 많냐는 거야.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뚜렷한 걸 내려서 극단적인 걸 예를 들면 그래 맞아 그건 맞아. 극단적인 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범주를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으면 신세대는 당연히 이렇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9세대는 이렇게 그럼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 아무리 꼴통이라도 극단적인 우익 없다는 거지. 극단적인 좌익 없다는 거지. 없죠. 그럼 이 중간에 있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로 호도하면서 끌어가갖고 맞지를 강요하는데 그 강요를 당하면 거부하지 않고 사람들이 맞아 저거 나빠 이렇게 돼. 평가했잖아. 왜 그럼 그 사람들은 쓸 때 그렇게 하냐면 쓰기는 그게 편하거든. 하긴 애매모호하게 하면 이게 뭔 말인지도 이해하기 힘들고 네가 이쪽인지 저쪽인지도 그렇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오류를 범할 때 어떤 개념을 사용할 때 신세대라는 상위 개념 안에 들어가면 또 하위 개념에서 몇 프로 신세대인지가 나오잖아. 그거에 따라 일관되게 어떤 몇 프로 신세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 그거라도 좀 편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훌딱훌딱 여기서부터까지를 넘나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쓰고 필요한 경우는 여기 쓰고 그래 하위 개념을 그럼 다 속아버린다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자체도 이 어떤 정의라는 개념을 사용했을 때 그 하위 개념의 범주를 어떻게 나누냐를 뚜렷이보고 끝까지 그걸 일관되게 봐줘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 그 범주와 다른 범주, 하위에서는 이것과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렇게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가지고, 더 이거는 가능하고 이거는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진 않다는 거. 왜? 한번 A가 되고 상위 범지, 그 하위 범지 B가 되면 그 B의 C의 하위 범주는 나머지 고려하지 않고 다 맞다고 생각해 버려. 그걸 글쓰기에 이용하기도 하고. 됐어요? 네. 또. 우선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랑 같이 나누고서 3이랑 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과 과목 나누기에는 요 3부터 끊는다고 1, 2? 저는 그렇게 좀 생각했어요. 이게 약간 육학 원칙으로. 그러면 4, 13이니까 한 3파트로 나눠서 한다고? 그게 낫지 않았을까? 그럼 나도 끊어서 녹화해야지.